번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봐봐. 5번부터 어려운 거 먼저 할게요. 기체의 법칙. 들어본 적 있나? 우리 PV는 nRT.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걸 소개할 건 아니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보일의 법칙, 보일 법칙, 그리고 샤를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 안에 모두 다 들어있는 게, 이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일 법칙 따로, 샤를 법칙 따로, 아보가드로 법칙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나만 알면 나머지 공식들은, 나머지 법칙들은 다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것을 1학년 때 미리 알았더라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쌤이 기억나나? 1학기 때인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쌤이 이거는 사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면 되게 쉬운 건데 하면서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일이나 샤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1학년의 한계였다면 2학년 때는 이제 아예 이걸 갖다가 놓고 이제 적용을 해서 하면은 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소개할 거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게 화학 파트에서 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몰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설명하겠다는 거야. 자, 일단 기체는 특징이죠. 특징.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간이야. 이만한 공간. 같은 공간을 그릴 거야. 나름 같은 공간을 그린 거예요. 자, 같은. 둘이 부피가 똑같아. 볼륨. 부피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채울 거야. 수소는 되게 조그맣고 되게 가벼운 기체잖아요. 수소기체 H2라는 분자를 채울 거고요. 여기다가는 뒷담 무거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무려 질량이 44에 해당하는, 얘는 질량이 2밖에 안 되거든요. 무려 22배의 질량을 가진 이산화탄소를 채울 겁니다. 문제! 여기는 A 공간, B 공간이라고 했을 때 A와 B 공간 중에 어떤 공간에 더 많은 수의 기체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찍는 거야. 찍어봐. 답을 여기, 말하지 마.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 수소. A. 수소. 몇 차례? 수소. 답을 알고 있나요? 여기 답을 알고 있네요. 역시 답들 알고 있어. 정답은 같은 수가 들어간다. 같은 개수가 들어간다. 같은 개수. 이게 왜 그러냐면, 쌤 봐봐. 이 공간에 쌤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손가락 2개. 이렇게 이게 수소야. 수소를 넣었더니 이렇게 들어갔어. 2개가 들어갔다. 시작. 여기는 이산화탄소니까 더 크잖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를 차지. 무슨 뜻이냐면은 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기체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입자 자체의 크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입자 자체가 큰지 작은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식적으로 이만한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있는 거랑 이렇게 들어있는 거랑 같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같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입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가 아무리 커도 공간이 넓어지지는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단 온도 압력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죠? 온도 압력 같다는 전제하에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간다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 이걸 화학원에서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1기압 20도씨 1기압, 이게 기본 상태죠. 그래서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프레셔에서 STP 상태라고도 불러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입자들을 막 잔뜩 집어넣어서 무려 몇 개를 집어넣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우르르르 집어넣어. 자, 수소 입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르르 집어넣어서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게 만들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도 이만큼을 우르르 집어넣어서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게 만들어. 첫 번째 문제. 같은 수의 입자를 집어넣었으니까 두 부피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 부피가 얼마냐면, 자,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만큼의 입자의 개수를 묶어서 이거를 1몰계라고 합니다. 1몰계. 잠깐 설명할게요. 1몰이라는 개념은 우리 영상에서 봤구나. 1몰이라는 개념은 우리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라고 하죠. 한 타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 100개를 모아가지고 한 접이라고 하고, 뭐 그래요. 한 접.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가 있는데, 입자도 너무 조그마기 때문에 이걸 이만큼 묶어서 묶음 단위를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 묶음 단위 만든 게 이만큼의 숫자입니다. 이만큼의 숫자를 묶어가지고, 이거 이제 1몰이라고 하자. 라고 몰이라는 정의를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한 거니까 이걸 1몰계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고, 기체 같은 경우 1몰계의 입자를 우르르 집어넣어서 부피를 만들면 이 숫자도 기억해야 돼. 부피가 얼마 나오냐면 정확하게 22.4리터라는 부피가 나옵니다. 22.4리터. 그래서 1몰계의 입자가 표준 상태에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정확히 22.4리터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야, 내가 기체를 준비했어. 여기, 자, 받아! 44.8리터의 기체를 받았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는 몇 개겠어? 2몰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몰수를 구해내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비례식이야. 근데 이런 숫자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미리 소개하는 이유는 기억하라. 미리 기억해놔. 우리 알파벳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영어를 빨리 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화학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몰은 이런 개수를 말해. 얘가 22.4리터가 1몰계의 기체 분자가 있을 때 부피가 22.4리터를 차지해 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들이 서 있으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22.4리터 속에 들어있는 이 입자의 개수는 같겠죠? 자, 같은 22.4리터 A 기체, B 기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같겠죠? 몇 개로 같아요? 1몰계로 같겠죠? 그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래요. 아보가드로 수. 넘버, 수니까 넘버라고 하고요. 아보가드로 써서 A라고 표현합니다. NA. 아보가드로 수, NA라고 표현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아보가드로 수. 이 1몰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1몰계 그러면 되지.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불렀다가 6.02 곱하기 23승계라고도 불렀다가 다양한 용어로 불러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뿐이에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기체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압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압력, 어떻게 되지? 자,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입니다. 자, 풍선을 훅 불어놨어요. 자, 풍선을 불었더니 이 안에 입자가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들어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풍선 이만큼 불어놨어. 상상했나요? 풍선 이만한 풍선이 있어요. 문제. 풍선 안의 기압은 몇 기압일까요? 답은 1입니다.
왜냐면 바깥에가 1기압이니까. 우리 대기압이 1기압인 거 알아요? 대기압. 이걸 대기압이에요. 대기가 일으킨 압력,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대기압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반지름이 6,400km쯤 되는데 대기권이 이렇게 지구를 뒤덮고 있죠? 대기권. 대기권의 높이가 전체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요? 이거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이 대기권의 높이를 응용을 해서 대기권 높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한자어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늘 삐리리 1000km입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니죠. 한 1000km 정도 돼요. 대기권의 높이가 1000km라서 조상들이 하늘천 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투비 오하나 아무튼 1000km입니다. 지금 반지름이 한 6분의 1 정도가 대기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대기권은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건데 공기는 무게가 있다 없다? 있다.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 간단합니다. 비치발리볼을 2개 준비해요. 그래서 이게 뭐 평균대 또는 이게 뭐라지? 저울에 양쪽에 딱 달아놔. 평균 맞춰놨어. 한쪽에 비치발리볼을 터트려 어떻게 돼요? 일로 기울어요. 뭔 뜻이야?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죠? 우리는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잖아. 그치? 하지만 공기는 분명히 무게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00km에 해당하는 이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누르고 있다고. 이 압력이 얼마다? 1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는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1기압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1기압이야. 바깥에가 1기압이라는 건 모식적으로 밖에서 얘를 1기압의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줄어드냐고. 안에도 1기압이니까. 그죠? 안에서 공기 분자가 막 다니면서 1기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지 않은 거야. 자, 안쪽도 1기압입니다. 너 어떻게 1기압 만들어? 자, 잘 봐. 나는 기체니까 에너지가 많겠지. 에너지 많으니까 막 돌아다니겠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꽝! 뭐합니까? 충돌합니다. 기체 분자가 충돌해요. 이 충돌을 하게 되면 단위 면적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단위 면적에 힘을 가하게 되어 단위 면적에 가한 힘을 뭐라고 표현한다? pressure, 압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에 힘을 가했을 때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 면적에 힘을 가했을 때 단위 면적 힘이고요. 그러니까 압력. 자, 단위 면적에 힘을 가했을 때 압력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때 발생되는 압력이 뭐다? 바로 1기압의 압력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거를 F에 대해서 정리해봐. 이 공식을 F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파가 돼요. 파. 우리 F는 MA 공식은 들어봤어. 그치? 근데 F는 P라는 공식은 처음 들어보죠. 자, 기체 압력 파트에서는 힘을 구할 때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힘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 내용. 물리적 공식을 이용해서 기체 압력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저렇게 힘을 구할 수 있다. 압력을 주고 그러면 힘을 준다면 단면적도 어느 정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 공식을 그냥 응용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이 풍선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봐라. 이겁니다. 풍선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 3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있지? 생각해봐. 너무 단순한데? 풍선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 바람을 좀 더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공기를 좀 더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를 더 넣어준다는 건 뭘 더 투입한다는 거야? 공기 입자. 아까 4개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공기 입자를 더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또 움직일 거 아니야. 충돌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충돌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충돌을 많이 하면 당연히 압력도 더 많이 생길 테니까 순간적으로 안의 압력이 더 커집니다. 안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이기압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공기 입자수를 더 많이 투입했더니 안의 압력이 땅땅땅땅 수가 돼서 2기압으로 증가했다 칩시다. 어떻게 돼요? 바깥은 1기압인데 안은 2기압이니까 부풀겠죠? 부풉니다. 언제까지 부풀까요? 자, 멀어지면 공간이 커지면 아까는 이 공기 분자가 땅땅땅땅땅 했다면 넓어지면 땅땅땅땅땅 하겠죠. 어떤 차이야? 다시. 예, 아까 좁았을 때는 땅땅땅땅땅 했다면 넓어지면 땅땅땅땅땅 비슷한가? 조금 충돌수가 줄어듭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단위 시간당 충돌수가 줄어들어요. 시간당. 충돌수가 줄어드니까 압력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바깥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부풀어요. 그리고 다시 멈춥니다. 풍선이 멈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멈췄다는 건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다시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같아졌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풍선이 쭉 부풀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아까 그 작은 풍선에서 또 어떻게 하면 또 풍선의 크기가 커질까요? 온도를 높여줍니다. 풍선 안에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풍선 요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질 거 아니야? 땅땅땅땅 빨라질 거 아니야? 그 충돌수, 단위 시간당 충돌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증가합니다. 쭉 밀어내서 또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건 이제 샤를의 법칙에 따릅니다. 샤를 법칙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풍선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나를 누르는 공기 덩어리가 줄어들죠. 즉 외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외부 압력이 1이 아니라 0.8로 줄면요. 안에는 1인데 밖에는 0.8이니까 밀겠지. 언제까지? 0.8 될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풍선의 크기를 또 키울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헬륨 풍선 딱 놓쳤어! 날아가잖아. 그럼 우주까지 날아가나요? 언젠간 터져요. 왜? 점점 커지거든. 외부 압력이 줄어드니까 점점점 커지다가 이 풍선의 탄성력을 벗어나면 터져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풍선이 사라지는 거죠. 쪼가리가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외부 압력을 낮춰주면 됩니다. 외부 압력을 낮춰주면 또 풍선의 크기를 키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나는 이제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5번 가장 어렵다고 했던 5번째 내용입니다. 할만하죠? 괜찮죠? 꿀팁도 하나 받았거든요. 알고 있었나요? 알려줬나? 몰랐네. 꿀팁이 아닌가요? 왜 거기 꿀팁이 아니 이런 뜻인가? 아, 이것도 잠깐만요. 그래서 쌤이 이게 힘이라는 게 무게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쌤이 구두를 신고 여러분들 발을 벌리면 이럴 텐데 쌤이 하이를 신고 발을 벌리면 날 칠 거 아니에요, 그치? 같은 무게로 누르는데 왜 더 아파요? 하이힐은 단면적이 작잖아. 그래서 더 큰 압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이힐과 구두의 어떤 면의 차이죠. 면의 차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쉬운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정리만 좀 해볼게요. 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퍼센트 농도. 맞아?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라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 이거는 그람으로 나타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g으로 나타내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내는 이게 퍼센트 농도. 왜 수학에서도 퍼센트 농도 가끔 나오죠. 짜증나게, 그지? 네, 왜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가장 많이 쓰는지 알아요? 초딩 때부터 막 나와요. 그 이유가 질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량이란 물질의 양을 말해요.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있습니다. 쌤을 들어가지고 이게 달에다가 탕 갖다 놔요. 그럼 쌤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쌤이 무게는 바뀌지만 물질의 양에 해당하는 질량은 안 바뀌잖아. 이렇게 질량이란 온도가 변해도 잘 안 바뀌어. 압력이 변해도 잘 안 바뀌어. 외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되게 둔감해. 그죠? 그래서 질량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를 쓸 때는 이게 몇 도에서 실험한 건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기압에서 실험한 건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배우게 되는 것은 잠깐 소개만 할게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몰농도라는 걸 배워요. 몰농도. 기호로 M이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몰랄농도. 이런 말 씁니다. 몰농도, 몰랄농도 이런 배우는데, 자, 몰농도가 용액의 부피가 나옵니다. 용액의 부피 속에 그 용질의 몰수, 아까 말한 몰수 있죠? 몰수로 구하는 게 몰농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몰수는 사실 개수니까 잘 안 바뀌는 거 맞거든. 근데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할 거 아니야. 온도, 압력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몰농도라는 녀석은 외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대안을 낸 게 몰랄농도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질량과 몰수 개념으로 좀 한 건데 이런 게 그냥 있다라고 하면 돼. 이게 두 번째 녀석이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에 좀 덜 민감한 어떤 또 다른 농도 체계를 만들어낸 게 몰랄농도라고 한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소개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학년 때는 요 정도 두 가지를 다시 배워요. 세 번째 거는 화투 때, 고3 때 배우고요. 화1까지는 몰농도까지 잘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잘 구해낼 수 있으면 이제 됩니다. 그 농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소개를 할게요. 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자주 사용했는지 각 농도들의 어떤 그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7번 전자기파 부분은 화학에도 나오고 물리에도 나옵니다. 둘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건데 전자기파는 한마디로 한 글자로 빛을 전자기파라고 하죠. 빛을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빛도 일종의 뭐다? 파동이다. 일종의 파동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빛도 파동입니다. 이 전자기파, 파동이라는 녀석은 에너지가 많은 빛도 있고 에너지가 적은 빛도 있어. 태양에서 이제 빛을 뿜어내는데 걔가 에너지가 많은 빛부터 에너지가 적은 빛까지 쫙 다 줍니다, 우리한테. 자, 에너지가 많은 빛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건 진동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오고요. 에너지가 중간인 빛,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은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배웠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주고요. 여기는 진동수가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프리퀀시, 진동수는 F라고 표현하고요. 진동수가 작아라고 표현합니다. 진동수가 작아. 진동수가 큰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요 마루,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 길이가 되게 짧아요. 얘는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 길이가 어때요? 되게 길죠. 이걸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불러주는데 기호는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람다가 짧고요.
람다가 긴 거죠. 정리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을수록 또 프리퀀시가 크거든요. 아! 엄마 목소리! 기억납니까? 아빠 목소리 때 기억나요? 이게 막 우리 진동수가 많을수록 고음이 나고요. 고음인 녀석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덜 졸리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거고 에너지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진동수가 클수록 람다는 작죠? 람다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람다가 크다. 이거서 람다가 크다. 그럼 진동수는 작은 거죠. 작은 거죠. 그래서 람다와 진동수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안에도 에너지가 많은 부분과 에너지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빨주, 녹초, 파나포까지만 눈에 보입니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고 빨간색을 벗어나거나 보라색을 벗어나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불러주고 적색 바깥쪽 적외선 영역과 자외선 영역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자외선이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많은 쪽이고요. 적외선은 에너지가 적은 영역입니다. 많은 영역, 적은 영역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 등장하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C예요. C가 왜 C냐면 커런트, 변함이 없다는 뜻인데요. 30만 km/s쯤 돼요. 30만 km/s. 1초에 30만 km를 가는 거. 지구 7바퀴 반 정도를 도는 어떤 그런 속도라고 합니다. 저걸 미터/s로 고쳐서 앞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쌤은 100m 달리기를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나와. 잘했었어. 네, 되게 잘했을 때 얼마의 속도로 달렸냐면은 뻥입니다만 0.8c 정도로 달렸어요. 뭔 소리죠? 말도 안 되지. 빛의 속도의 0.8배 정도의 속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0.8c의 속도로 달린다라고 표현합니다. 0.8c. 0.8c는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빛의 속도에 비례해서 0.8배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속도를 이렇게 구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동. 파동의 속력. 자, 파동은 속력 구할 때 파동 이렇게 치면은 파동이라는 지금 기준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마루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의 길이를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마루를 기준으로 이렇게 V자 모양의 파동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한 번 반복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주기라고. 파동이 한 번 반복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왜 얘기하냐면 우리 알고 있는 속력 공식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잖아. 원래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는데 파동의 속력을 구할 때는 파동에서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분의 거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파장이에요. 주기분의 파장으로 속력을 구하게 됩니다.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하게 되고요. 주기를 t라고 표현을 하고요. t라고 표현을 하고 파장은 람다였죠. 그래서 t분의 람다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V는 t분의 람다라고 첫 번째 속력 구하는 공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 t는 t분의 1 네, t 주기 람다 주기 F란다. 좋아요. 정확하게는 아까 얘랑 좀 반비례 관계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도 해요. 텀하고도 반비례거든. 그래서 이거를 t분의 1 이거를 람다 곱하기 t분의 1 해서 이거를 다시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자, t분의 1이 다시 해서 f와도 같은 개념이라서 이걸 f로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력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F람다라는 공식으로 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람다 곱하기 t분의 1로 이걸 바꿔가지고 t분의 1이 뭐랑 비례한다? F랑 비례하니까 t분의 1이 곧 F야. 그래서 F를 집어넣어서 F람다로 속력을 구하게 돼.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자료를 주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을 1번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2번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 겁니다. 미리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파동 파트가 또 여러 기호가 나와서 또 어려워하거든요. 미리 t가 주기, 람다가 파장, 그리고 F가 프리퀀시, 진동수 이런 것들 좀 용어적으로 좀 익혀놓으면 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원소의 확인. 세상에는 몇 가지 원소가 있나요? 무려 118가지 원소가 있는 거 알죠? 118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원소가 있는데 쌤이 그 중에서 여기다 뭘 녹였는지 모르는데 뭔가를 녹여서 야 여기 내가 녹여놨어. 이 뭐 녹여놨는지 맞춰봐 이러는 거야. 맞춰봐. 어떻게 할 거야? 상현님 먹어볼 것 같아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수은이 잔뜩 드러내면서 죽을 거 아니지. 납이 잔뜩 드러내는 플루토늄이 이러면서 죽을 거 아니지. 그럼 안 되겠죠.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안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고요. 비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금속 원소를 확인할 때 우리 주기율표를 떠올려 보면은 금속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금속이 쌤이 알기로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한 20여 개 정도가 여기 비금속에 속하는데 그 수많은 금속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 방법으로는 금속 원소 한 7개에서 8개 정도까지밖에 못 알아냅니다. 방법이 뭐였죠? 우리 배웠는데? 불꽃 반응입니다.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을 통해서 어떤 금속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불꽃 반응으로 알아낼 수 있는 금속 원소 7, 8개가 뭐였냐면은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첫 번째가 나트륨.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칼륨. 칼륨이 보라색 불꽃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 칼슘. 주황색. 주황색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번째 구리. 구리는 청록색. 청록색의 불꽃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바륨. 바륨 같은 경우는 황록색. 황록색의 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리튬. 빨간색 나타나게 되고요. 일곱 번째로는 스트론튬. 진한 빨간색. 진한 빨간색 나타나게 되고요. 여덟 번째로 CS. 세슘. 파란색. 파란색 불꽃 반응이 나타납니다. 총 이렇게 8가지 원소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암기법이 있었죠? 칭찬이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암기법은 쌤이 천재라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암기법이 있었죠? 기억나나? 했을 거야.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을 보호하고 있어요.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칼은 엄청 예리해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 다 죽어. 미안 죽었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칼이에요. 보호하고 있어요. 아무나 적의 무리에 들어가면 안 돼. 보호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야 돼? 숨죽이고 칼슘, 숨이잖아. 칼륨이니까 칼을 보호하고 있는 거고 칼슘이니까 뒤에 자 따서 슘으로 기억했어요. 숨죽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구청에 맡기러 갑니다. 정부기관에 도움 받으러 간 거야. 근데 구청 앞마당에서 누굴 만나? 황록색 바둑이를 만나. 짖는 거야.
조용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둑이의 이빨에다가 진한 빨간색의 빨대를 꽂아줍니다. 빨대가 스트로우tim이야. 그랬더니 바둑이가 깽 하면서 새파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을 상상했었다 그랬어요. 새 쉬움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어이없어 보이지만 꽤 효과적이에요. 샌디 어떻게 기억하고 있잖아, 그지? 이 7개를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지? 아무 논리적 관계가 없는 이 색깔과의 관계, 그지? 우리만의 어떤 이야기로 잘 암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불꽃 반응으로 7개, 8개 정도의 총 반응색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고1 때까지 쌤이 아마 스트론튬까지만 소개했을 텐데, 세슘까지도 함께 외워주면 좋습니다. 세슘, 새파란 하늘. 자, 두 번째, 비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앙금 생성 반응을 합니다. 앙금 생성 반응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혹시 염소가 들어있나? 비금속 염소가 들어있나? 확인하고 싶을 때 뭘 집어넣어? 은 이온이 들어있는 걸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AgCl이라는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깁니다. 혹시 몰라서 은 이온을 집어넣었더니 흰색 앙금 생기네. 맞네. 염화이온 들어있네. 알 수 있는 거지.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음이온 중에 혹시 그거 황산 또는 탄산 이런 거 들어있나? 황산 또는 탄산 이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칼슘이나 바륨 같은 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CaCO3도 흰색 앙금, CaSO4도 흰색 앙금, BaCO3도 흰색 앙금, BaSO4도 흰색 앙금입니다. 흰색 앙금 생기면은 칼슘이나 바륨 집어넣어서 흰색 앙금 생기면 또 황산 또는 탄산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 혹시 여기 중금속에 해당하는 납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납은 또 금속이긴 하네요. 그죠? 금속을 확인하기도 하네요. 비금속만이 아니라 금속의 일부도 확인할 수 있네요. 금속의 일부, 중금속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황을 집어넣으면 PBS라 그래서 황화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황화납은 검은색 앙금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저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원소,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지를 어느 정도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앙금에 대한 이름들을 좀 외웠어야 했죠. 앙금에 대한 이름들. 염화은, 탄산칼슘, 황산칼슘, 탄산바륨, 황산바륨, 황화납. 그리고 CDS라 해서 황화카드뮴. 얘는 또 노란색이야. 노란색입니다. 황화카드뮴, 노란색 앙금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아이오딘하고 반응하면 다 노란색 앙금이었던 거 기억나요? 뭐 PBI, 아이오딘화 납, PBI2죠? 아이오딘화 납,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카드뮴, 뭐 이런 거. 아이오딘이 들어가 있으면 다 노란색 앙금들이 됩니다. 지금 암기할 때는 이 아이오딘이 I니까 앙금 만들 때 힘들어서 노란색 똥을 싸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잊어먹어요? 아이오딘은 다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데 절대로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 절대 앙금을 못 만들어. 얘네랑 만나면 얘는 절대 앙금이 안 돼. 첫 번째가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암모늄. 이 네 가지는 얘네 만나면 절대 앙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Cl 혹시 앙금인가? NA가 들어있으니까 아니네 판단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건데 KSO4? 뭐 K2SO4? 이런 게 나왔어. 황산칼륨 이런 게 나왔어. K2SO4. 앙금인가? 칼륨이 있으니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겁니다. 이게 앙금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이 4개가 들어있으면 다 지워버려요. 얘는 앙금 아니야 이렇게 지울 때 쓰는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어떻게 암기 아니야? 어떻게 들어면 나 참고야. 나트륨은 들어 죽이고 싶죠? 그래서 칼질을 해요. 찡!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갑옷을 입고 있어요. 암모늄을 암호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질 암호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나트륨 칼질했지만 죽지 않았어. 암호를 입고 있었더라고. 이렇게 절대 앙금 만들지 않아서 절대 죽지 않는 녀석들을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것들이 머릿속에 땅땅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어쨌든 선택지를 줄여가는데 큰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소개를 드리겠어요. 사실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고1 때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 그냥 그냥 지나만 갔던 내용들이라서 좀 세부적으로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줬던 겁니다. 좋아요. 쌤이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준비했고요. 우리가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 지구과학 이제 앞으로 해나갈 텐데 다시 말하지만 겁주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공부 있잖아요. 되게 잘해준 거 맞아요. 잘해준 거 맞는데 그 공부가 1이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공부는 한 1.5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더 해줘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수능 때 통합과학이 나오진 않지. 수능 때 통합과학이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수능에서 또는 이제 수능 문제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고1 문제를 낼 건데 수능 문제를 끌어올 수 있는 수능에 나온 적이 없잖아. 하지만 고2 문제는 다르다고요. 고2 문제들은 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좀 어렵게 낼 거야. 무슨 말이야? 수능 문제 다 풀어봐.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출제됐던 수능 문제 웬만한 거 다 풀어봐야겠지? 뭐 이런 뜻이라고요. 무섭죠. 수능 문제를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내신에서 만점 또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의 특징이 또 뭔지 알아요? 수능 출제위원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어느 기간 동안 못 나오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내세요. 이게 그들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게 수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그동안 수능 되게도 많이 봤어. 그치? 그 수많은 수능 문제들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다 풀어볼 수는 없어. 우리 고1 때는 사실 쌤이 대부분의 문제를 제공했어요. 수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 다 풀어보게끔 줬단 말이야. 근데 고2 때는 다 못 풀어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하나하나 사고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다 지쳐 떨어져.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오더라도 설사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혹시 나올지 모르는 유형의 문제에 대비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 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초딩 때부터 준비한 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 준비할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본에 입각해서 진짜 기본 스케줄은 그래요. 완자, 내공, 우공비 등 기본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을 풀어나갈 건데 되게 많은 걸 주진 않을 거예요. 엄청 많이 풀긴 안 줄 거야. 대신에 제공은 하겠지만 의무로 이걸 다 풀어야 돼! 이러진 않을 거예요. 토할 거야 아마.
대신에 그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에 입각해서 할 겁니다. 기본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도 한 80점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80점이 아니잖아. 그지? 그거 갖다는 택도 없죠. 등급 못 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많은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수능 문제, 그 어떤 수능 문제를 막 랜덤으로 던져줘도 바로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그래서 필요한 게 유형별 문제집이에요.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는 유형별 문제집이 우리가 풀었던 우공비 Q라던가 자이스토리 또는 마더텅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마더텅 문제집이 이제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가 끝판왕이었냐면은 하이탑이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야 줬잖아. 아니 이제는 수능 문제지만 모아놓은 마더텅 문제가 끝판왕이 될 거고 그걸 못 푸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할 겁니다. 넌 아직 마더텅 풀 승격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마더텅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단계적으로 똑같이 가는 건 똑같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기초체력을 1학년 때 기초체력을 좀 마련해 준 건 맞는데 그 기초체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쌤이 이제 얹어줄 건데 마지막 끝판왕으로 마더텅까지 얹어졌다. 내가 마더텅 문제를 풀고 있다. 난 이제 1등급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우공비를 풀고 있다. 또는 뭐 완자를 한 번도 풀고 있다. 그럼 나는 아직 기본이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빠르게 거기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2학년 때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2학년 때 또 특징이 문이과로 나눠지면서 인원수 줄어들었죠. 그래서 더욱더 1등급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하려면 더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1.5배 정도의 공부 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각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 나 이제 2학년이다. 각성을 좀 하고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책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책을 받아갈 사람은 얘기해주세요. 화학, 물리, 생명 책 다 있습니다. 가져갈 사람. 뭐 가져갈 거야? 잠깐만. 책 너무 무겁지 않겠어? 미리 공부하면 좋겠죠. 시연이 뭐죠? 화물? 물론? 얘네들 와서 좀 가져갈래요? 가만히. 물라생 다? 다음에 가져가도 돼. 무거우면. 다시요? 물라생. 교재비는 따로 청구될 거예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될 거예요. 리오님. 가격?
가죠? 디자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거든? 물화생. 괜찮겠지? 네, 같은 거죠? 아, 있어? 같은 거야. 이건 있어? 이건 없어? 아, 이건 있고? 똑같아. 이거 하면 돼.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추가를 쓰면 돼. 생명만. 인정해. 가족. 물화생. 물리만 디자인은 달라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한 주 휴강입니다. 휴강이고 우리 1월달에 각자 정해준 반에서 1월달부터 물리, 화학, 생명 수업을 나갈 거예요. 재밌게 해봅시다. 고생했어요. 오늘 마칠게요.